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인 1책 김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숲길 동네 변호사 김신호입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거의 앞 변호사님이라고 저는 이제 호칭을 하는데, 왜냐면 바로 1인 1책 사무실 앞에 이제 김신호 변호사님이 이제 살고 계시는데, 저희가 같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다가 책을 한 권 제안드렸었죠.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 동북아 매니징입니다. 근데 3년 전에 나왔던 이 책이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을 비롯해서 지금 한국의 주변의 어떤 여건에서 큰 어떤 회오리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어서 오늘 1인 1책 첫 번째 저자의 만남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늘 오고 가다 만나다가 이렇게 또 1인 1책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하여간에 그 내숲길에서 만나다가 또 이게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새로운 감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동북아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애독자님들, 동북아 매니징 애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동북아 시대, 이재명 시대를 맞아서 이 동북아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런 무거운 주제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이 이런 또 통찰을 주신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좀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네, 좀 뭐 간단치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중 관계를 설정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중국은 1949년도에 공산화로 인해서 한국의 그 6.25를 겪으면서 냉전 시대가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겪으면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도 힘들어 냉전 시대가 도래되고 세계적으로 냉전 시대가 도래했는데 1979년도에 등석평의가 등장을 하면서 어떻든 그 대외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1980년도를 계기로 해서 국방정책을 쓰면서 어떻든 냉전을 좀 종식시키고 또한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된 과정 중에 91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같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서 한중 간의 결정적인 수교를 맺게 된 것은 1992년도 한중 수교를 정식으로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중 간의 관계가 무진장 화해 무드로 됐고, 어떻든 그동안에 우리가 대만과의 관계를 어떻든 공식적으로 단절을 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음으로 실용적인 실리를 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한국하고의 중국하고의 그때 당시 92년도에 수출 무역의 합계가 한 64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는데, 그 뒤로 계속 무역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네.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됐을 때, 아마 그때가 2005년도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2005년도 시점에 1000억 달러가 이뤘을 때는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는 상황이 이르는 거죠, 한국이.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한중 FTA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한중 간에 이루어지게 되겠고, 지금 올해에 예상되는 한중 무역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중 간의 관계가 많이 또 다시 냉전 시대가 도래가 돼서 무역 제재 등 여러 가지 제재가 됐고, 특히나 경제 교류도 많이 했지만 문화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는데
이영애가 대장금을 한국에서 히트를 친 것만큼 중국에서도 히트를 쳐서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 고속도로를 가는데 네. 대장금의 간판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보여서 이 한국인지 중국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게 그런 정도로 한류의 문화가 중국을 강타를 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드 설치로 인해서 경제 제재도 가해졌지만 한한령이 내려져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한중 관계가 도래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한한령이 풀린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교류는 이렇게 그 비공식적인 교류는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 풀어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을 가게 되면은 항공을 이용하거나 선박을 이용하는 두 개의 경로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중국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게 중국하고 교류가 이렇게 무역 거래도 필요하고 그런데 굳이 한반도가 대륙을 통해서 중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북한이 남한과 우리 한국과 북한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로를 통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옛날 과거부터도 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그게 간절히 요망했지만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아마 그때 중국을 방문하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반도가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된 것은 어쨌든 과거에 미일 중로의 개입에 의해서 한반도가 한국과 북한으로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열쇠도 그 네 개의 나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동북아를 어떻게 우리가 매니징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이 빨리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영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의 그 절실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의미에서도 이 동북아 매니징을 쓰게 된 계기도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국을 갔다 오시고 이렇게 중국 전문가로 나서시면서 이렇게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들, 뭐 북한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차원에서 그것들의 어떤 통찰을 좀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요새 좀 보면은 또 미중 관세 전쟁이 또 활발하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것들이 이제 국제 정세가 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미중 관세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은 좀 어떠해야 할지 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우리가 동북아 매니징의 자랑이라고 할까 어떻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예견했던 것이 그 책 내용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미국이 관세 정책을 쓴 상황이 좀 현재 이르렀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일단 어떻든 관세를 대처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든 동북아에 있는 중국하고의 지금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네. 그랬을 때 지금 미국에서 제일 허를 찌르고 있는 부분이 중국에서 히터류 수입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입을 중국에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히터류를 생산을 못하는 게 아닌데, 근데 히터류의 생산에는 상당히 어려운 약간 조잡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생산을 많이 안 하고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 한 70% 정도 되는 히터류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무기는 히터류를 가지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터류를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면 많은 전기 기기라든가 배터리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든 히스토리를 가지고 무역 협상을 하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많은 그 나름대로의 중국의 강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고 관세 협상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어떻든 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네. 정부에서는 아직 윤석열 정권이 지금 조기 대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재명 시대에 그것을 해결하도록 넘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관세 정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제일 그래도 내세우는 것이 조선업인데 조선업을 갖고 우리는 그 관세 미국이 우리를 어떻든 홀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거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우리를 홀대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도 강점이 있는 것이 조선업을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도 많은 그 관세 협상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기 대선이 막 치러지고 있고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주변의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시대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이재명 시대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좀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동북아에는 한반도에는 북한과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다가 또 냉전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평양을 방문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을 주선했고 또한 그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을 방문해서 많은 그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좀 약간 그게 약간 냉각이 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시대에도 당연히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가 보면은 그 어쨌든 민간 교류도 많이 하고 이재명 시대에는 이제는 좀 그 판문점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되는 시기가 도래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시대에도 그것을 문호를 많이 개방을 해서 어쨌든 북한을 세계 무대에 좀 어쨌든 그 문을 닫고 폐쇄 정책만 하지 않고 개방할 수 있도록 많은 여건을 제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짧은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뭐 근데 이 책에서 이 제목에서도 좀 보여지는데 매니징이라는 이제 단어가 좀 사용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그 어떠한 매니지먼트 이런 관리자 역할, 어떤 이제 중재자의 역할로 좀 이 매니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김 대표께서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북아 매니징이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그 동북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주재하고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그 내용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일단 세계는 어떻든 동북아를 주시하고 있고 동북아는 또 세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또 중심은 에는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이 헤게모니를 갖고 이 대처를 하게 되면은 동북아의 평화와 어떤 동북아의 공동 대처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아까 관세 정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유럽이
하루아침에 유럽의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유럽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특히나 이번에 그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은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북아에서도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상황에 맞는 그런 관세 정책을 공동으로 대처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서는 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 이 한반도의 평화가 더 빨리 오고 통일도 빨리 오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한 어떻든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이제 그것이 그 뭐 동북아 연합이든 동북아를 위한 어떤 그 민간 기구라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지만이 이러한 그 외부 세력에 의한 그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좀 보니까 동북아 연합도 얘기하시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 월드컵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026년 중남미 월드컵처럼 이런 동북아 월드컵까지도 우리가 개최하면서 주도적으로 나서셔야 한다는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정말 이제 이재명 시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동북아의 어떤 나라들의 부분들을 우리가 중재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이재명 시대에 우리가 동북아의 어떤 주역으로 나서는 이런 부분에서 비록 이제 3년 전에 기획한 책인데 다시 한번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변호사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리 유튜브 채널 한번 찍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또 아주 흔쾌하게 또 하셔가지고 우리 또 앞집 변호사시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평소에 너무 그 동북아 강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다가 책도 기획하게 되고 또 오늘 자리도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떠신가요? 오늘 이렇게. 어쨌든 여기 내숲길도 어차피 동북아의 한 장소이고, 여기 그 일일일책의 출판사 장소도 어쨌든 동북아의 한 장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편하게 동북아를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도 이 민간 교류나 이런 가벼운 그 교류를 통해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이 동북아의 전체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기구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이 편하게, 어쨌든 이번에 그 중국에서 특히나 무비자로 또 한국을 또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교류도 무지장 편해졌고, 어쨌든 적어도 동북아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나라들만 정도는 적어도 무비자로 다닐 수 있고 관광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나 교육할 때도 지금 뭐 해상으로 교육도 많이 하지만 이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이 그 육상으로도 그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승용차를 몰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리지 않나, 동북아 시대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그 시대도 같이 열리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이재명 시대를 맞아서 동북아 이런 주변 국가들과 일단 잘 지내는 게 중요하고, 또 관리자로서 매니징을 하는 이러한 우리 한국이 주도적인 외교 정책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1인 1책 저자의 만남, 우리 김신호 변호사님 편을 맞아가지고 동북아 문제,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의 외교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